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대선에서 압승했다는 이재명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 좀 넘었네요. 충격적 여론조사가 나왔죠. 이재명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그 개딸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정치적 명운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정치인들이 여럿 있죠. 이들의 눈에 비친 현 시점, 기고만장했던 그 상황에서 한순간 찬물이 이제 끼얹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율 조사에 이런 게 나왔거든요.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수행 전망인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때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52.7이 윤석열, 이재명이 58.2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같은 시기 여론조사 이제 비교해 보면은요, 이명박 대통령이 79.3 나왔고요. 긍정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이 64.4, 문재인이가 74.8. 자, 여기서 지지율 조사, 이 리얼미터 하나만 보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잘할 것이다. 긍정 지수 저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당선 직후에 전체적인 민심을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수 쪽에서는 좌우지간 실용을 내세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말합니다. 저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없었으면요 지지율 관리를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광우병으로 무너진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이었다. 이명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총선을 2번 치른 대통령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대통령 되자마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요. 그때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임기 끝나기 전에 또 총선을 한 번 더 치릅니다. 그때도 이깁니다. 그때는 다 진다 그랬는데 인기도 없는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이겼던 것은 가장 유력한 차기 주자가 그 당에 있었거든요. 누구냐? 박근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은 조합만 잘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서로 간의 관계만 좋았다 그러면은 보수 정부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겁니다. 뭐 어쩌고 부정선거 이슈가 있다 해도 그거 안 돼요. 그냥 계속해서 보수 정부가 탄생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물론 탄핵 안 당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는데요. 보수가 이 잘못된 가장 큰 원인은 저 이명박 박근혜 저 두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이것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보수가 크게 분열해 버렸죠. 물론 그 전에 다른 뭐 자잘한 이유도 있고 뭐 많은 어떤 원인이 있는데 뭐 그런 너무 옛날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사실 저 때부터 보수에 큰 균열이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저 당시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도 합치는 어떤 그런 전략적 그 뭐 연합이랄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도 이 보수 안에서 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뭐 단결이 없는 것 같아요. 단결이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현역 의원들 중에 대선 운동 전혀 안 하는 국회의원들도 꽤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부산 경남에서 난리 났습니다. 너무도 미온적이었다 하더라고. 거기서 지지율이 사실은 몇 퍼센트 더 나왔어야 돼요. 김문수 후보가 거기서만 제대로 지원을 받고 했더라면은 적어도 한 3% 내지 5% 정도는 더 나왔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면 이재명하고 거의 이제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선거가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겠죠. 근데 모든 이야기를 그걸로 이제 결부시키면은 시사 정치 논평이 이제 의미가 없어집니다. 전부 부정선거 이야기만 해야 돼. 모든 채널이.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아무튼 부정선거 이슈는 일단 논외로 치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불경에서 그런 바람이 불면 동남풍이잖아요.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북상합니다. 대구를 거쳐서 쫙 충청도를 이렇게 지나면서 수도권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충분히 최소 3%에서 5% 정도 더 나왔죠. 그럼 이재명 득표를 깎아 먹을 테니까 거의 건접했겠죠. 추박빙이 됐겠죠. 자,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걸었던 길. 이분은 뭐 오로지 뭐 우파다 좌파다 그런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내가 보수다 아니다 그런 말도 없고 오히려 진보라 그랬죠. 실용을 많이 내세웠는데 우리가 진보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배포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 보수라 하지 말고 진보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보수가 진보예요, 사실은. 자, 박근혜 대통령은 64.4 뭐 어느 정도 기대치 만큼 나온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조금 더 이념적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그렇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스스로의 이념 지표를요, 우파다, 뭐 보수다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중도라 그랬어요. 나는 중도예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앞으로 우파 보수가 나갈 길은요, 자유 우파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쪼그라든다니까 자꾸. 속으로는 자유 우파라도요, 나는 자유 우파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실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용이다. 한동훈이가 요즘 실용이다 그러더군요. 좀 야갔죠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실은 확장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고 거부감이 없는 게 실용입니다. 좌파들은 아직 그 실용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뺏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이가 걸핏하면 자기가 보수고 자기가 실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용까지 뺏기면 이제 다시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해요. 실용만큼은 진짜 쥐고 있어야 됩니다. 경제하면 보수, 실용하면 보수, 이것으로 같이 묶여야 될 텐데 굳이 중도다라고는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용만큼은 뺏기면 안 된다. 문재인이가 엄청나게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초기 지지율이. 이때는 74.8 나왔는데 어느 시점 지나가면요, 80% 넘는 게 나옵니다. 81%, 2% 이런 게 나와요. 그야말로 미친 지지율이었죠. 이제 문재인이가 왜 이랬느냐? 그 정도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 전체가 괴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문재인도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을 못했어요.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 균형 심리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부터 이제 자신의 시련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율 관리 못하게 되면요, 진짜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종 선거가 또 찾아오잖아요. 당장 대선은 없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총선 이런 게 온다고요. 그 사이에 이 민주당, 이재명이 중심이 된 저 세력이 일패도지할 수가 있습니다.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지율 관리, 지지율 대결입니다. 지지율이 국민의힘 쪽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차기 주자가요, 저쪽에도 있겠지만 이쪽에도 누군가 있겠죠. 그 차기 주자 지지율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겠죠. 저들은 조국을 지금 사면한다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사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빨리 사면해 주는 거지. 저렇게 되면은 조국 그거 들어간 지 얼마 됐습니까? 징역 2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한 1년 반 정도는 살아야 될 텐데, 제 생각엔 들어간 지 보자. 4.10 총선 후에 들어갔으니까요. 이제 겨우 뭐 석 달 정도 살았나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 벌써 사면 운운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망언이고 망동입니다. 국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사법부를 배려하지 않는다. 법에 대한 법치주의 정신이 없는 것들이다.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수호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거나 문재인은요, 어쨌거나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들어선 이 정권이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하면서 마치 조선시대 그 사화처럼요, 무호, 갑자, 기묘, 을사 이런 사화처럼 엄청나게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죠. 그때 수백 명이 이제 감옥에 갔습니다만, 근데 이 문재인은 그 특이한 케이스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자기 진영을 결속시키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났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이제 일러서 이제 별명이 어벙벙, 문어벙 이런 별명도 있었거든요, 초기에. 근데 실제 이제 이 문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정말 교활하다, 교활하다. 흑술이라 그러죠. 후흑학, 후흑술. 그런 쪽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자기 관리, 자기 지지율 관리에서는 그야말로 좀 빠꼼이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52.7. 요거는 생각외로 높지 않았던 거죠. 이때 벌써 위기가 한번 온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연장하면 안 된다라는 민심이 이 당시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는 했지만 곧바로 찾아온 낮은 지지율입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 지지율은 높은 게 절대 아닙니다. 52.7이면 이때부터 벌써 뭔가 시그널이 온 겁니다.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념적으로 가면 여기서 벌써 위험하다라는 지수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요 후에요. 바로 이제 지방선거하고 같이 물리잖아요. 50% 넘어서니까 어쨌거나 승리합니다. 경기도 빼고 다 이겼죠. 전라도는 어차피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요즘 이기기 어렵다는 세종시에서도 이겼었죠. 그렇지만 제주도는 이기지 못했고요. 그 지방선거에서 압승 딱 한 거기까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지지율이 급락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져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탄핵되기 전 계엄을 했습니다만 계엄하기 직전에 그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졌었죠.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10%대가 나온 것도 있고 20%대 초반 나온 것도 있었죠. 아주 낮은 지지율이 되죠. 그리고 그 지지율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아주 위기였죠. 그래서 지지율이 붕괴되면서 결국에는 의존할 것이 없다. 정치권에서 뭐 도대체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고 어떤 정책을 달성하는데 국회의 협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예산은 뭐 예산대로 저 국회에서 칼질을 막 하지 뭐 도대체 사면초가 상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엄밖에 할 게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계엄 후에 결국에는 이제 그게 탄핵이 됐고 뭐 등등등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이재명은 58.2가 나왔는데요. 잘할 것이다. 58.2면 지금 최근에 저들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치른 대선이잖아요. 문재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는데 무려 약 한 6, 7% 정도 차이 나잖아요. 이거 엄청난 차이거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의 실력이다. 이재명의 이제 현주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여론조사를 저들이 뭐 조작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분명히 그 여론조사 가운데는 추세라는 게 있고 평균값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부정선거 이슈가 잘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여기까지 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여론조사 때문이죠. 여론조사, 출구조사 결과 거의 같잖아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수상한 그 개표 정황이 드러나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고요. 왜냐하면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수백 개 나오지 않습니까? 큰 선거 있기 전에 여론조사만 해도 수백 개가 나온다고. 그 수백 개가 일정한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것하고 출구조사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과하고도 거의 비슷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주장 하는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지금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여기까지 오고 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달리 말해서 조갑제, 정규제 같은 사람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래 죽었다 깨어나도 부정선거 절대 없었다라고 왜 말할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저는 이 부정선거 이슈가 비로소 해결이 된다라고 봅니다. 좌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파 안에서 보수 안에서 이 부정선거가 안 먹히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파인데도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먼저 봐란 말이야.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제시한 그런 걸 갖고 아무리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고개 절레절레 흔듭니다. 아니야. 불가능해. 이런다고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구조에 그 부정선거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범죄 상식으로 보더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카르텔이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지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의심되는 투표지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런 게 이게 드러나지 않고 폭로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 쪽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게 그런 것들이죠. 우파부터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 안 된 케이스예요, 아직도.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은 멀리 못 갔습니다. 시작부터 조짐이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들도 위기를 감지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지율 관리를 하려고 할 텐데 이 지지율 대결에서 지면 안 되겠죠. 이재명 진짜 멀리 못 갔습니다. 충분히 흔들 수가 있고요. 이재명을 붕괴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최우선 국정과제 조사 응답. 결국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은 이 경제입니다. 좌파들이 경제를 잘 운영하리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 환경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래서 경제가 확 좋아지고 확 나빠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약간의 차이는 있죠. 분명히
저들이 뭐 대기업들로부터 막 뜯어내기 시작하면은 뭐 많은 세금 부과하고 이러면은요, 나라가 조금 위험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생색은 내겠죠. 저들 지지층을 위해서 대기업을 조금 혼내는 듯한 어떤 그런 짓은 할 겁니다. 문재인 정도는 할 거예요. 문재인 때도 많은 빚을 내 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떠받쳤지만, 그렇죠. 이재명도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빚이 많잖아요. 과연 얼마만큼 빚을 낼지 한번 봐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할지 또 뭘 할지, 아무튼 추경 이런 것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런 것을 통해서 퍼주기 하려고 할 텐데 경제가 그렇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실용이거든요. 실용. 그래서 정치에서 제일 센 게 실용입니다. 실용. 무조건 나는 우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실용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속으로 우파라도 우파 색깔 지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 요거는 완전 개딸들 그 민주당 저쪽 골수들의 생각이고요.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 요것도 결국에는 중립 중도층의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합리적 보수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합리적 진보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국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1.5하고 12.8, 1번과 3번을 합치면요, 이게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래서 실용 중도, 여기가 사실은 제일 큰 표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 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여기서 보면요, 이념으로 가게 되면 어렵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념으로 가게 되면 지금 좌파들은, 특히 이재명 개딸들은 스스로 진보라는 말도 안 합니다. 우리가 좌파다, 지금 그건 더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보수다 그래. 오히려 우리가 보수다, 우리가 진짜 중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념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말하는 것은 우파예요. 전부 너희들은 좌파야, 우리가 우파야, 이걸 갖고 계속해서 지금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우파라도 우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제를 살리는 실용이야, 아니면 우리가 이제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우리가 중도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밖에 여론조사도 많았죠. 여기는 리얼미터고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나온 거고요. 여기 MBS도 있었죠. MBS는 이재명이가 53% 나왔습니다. 그쪽은 58% 나왔죠. 원래 MBS는 숫자가 작게 나옵니다. 자, 국민의힘 23%, 민주당 45%.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질이 멸렬 상황입니다. 새로운 당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선 주자가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어야 될 겁니다. 차기 주자 대결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독주할 수 없도록 견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국민의힘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큰 배경 가운데는 전투를 잘해야 되겠죠. 전쟁도 잘해야 되지만 싸움도 잘하고, 그러면서 유력한 주자가, 차기 주자가 국민의힘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뭐 비슷합니다. 뭐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숫자만 좀 달라요. 자, MBS입니다. 자, 3대 특검법 찬성 64%.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요, 특검법 찬성 64, 반대 25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골수 지지율이 이 정도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라고 진짜 여론조사 돌렸을 때 이만큼 나올까라고 이제 이렇게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이보다 더 나온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아마 그런 여론조사도 나올 거예요. 탄핵 국민에서 한때 50% 넘었던 지지율, 55% 이렇게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것은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취임 잘할 것 65%, 잘못할 걸 24%, MBS. 자, 뭐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이것도 MBS입니다. 뭐 잘해달라는 어떤 그런 어떤 주문일 수도 있겠죠. 65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리고 현재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수치가 53으로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도 말이죠. 편가르기 하고, 만일에 지금 국가 대청소라고 지금 떠들고 있던데, 문재인처럼 망나니 칼 좀 추다가는요, 저 지지율 유지 못할 거예요. 40%대로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반격의 시간, 공수교대된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절대로 이재명은요, 저 상태로 독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국회까지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해도요, 우리나라에는 여론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지 못하면은 저런 것조차도 사상 누각이다, 붕괴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